안녕하십니까, 김대식입니다. 이번 국사 강의는 두 번째 강의로서 원시 고대사회 그리고 고조선 그리고 초기 국가를 뒤이은 삼국시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삼국은 주지하는 사실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지요. 과연 이전에 있는 나라와 어떤 형태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제2장이에요. 삼국시대다. 그럼 이 삼국시대라고 하는 것은 대개 우리가 고대 국가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이전과 뭔가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1강에서 봤던 초기 국가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생겼지요. 부족이 연명에 있습니다. 부여도 5개, 어떻게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또는 고구려의 고추가, 상가, 대가, 가가 붙는다라고 하면 우두머리입니다. 가와 칸은 징기스칸, 마립간, 마가 다 우두머리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들이 왜 연맹을 했느냐?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명이 있는 이 하나의 부족인데 500명이 쳐들어오면 혼자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족과 연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맹을 하고 자기가 살기 위한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서 연맹을 한 뒤에 가장 힘이 강한 부족의 장이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이에요. 그런데 옥조와 동해는 힘이 강한 부족이 없으니까 왕도 없습니다. 그런데 삼국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냐? 이 중에 어느 한 부족이 힘을 키워서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싹 굴복을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왕은 왕이어도 왕이 이들을 다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한테 대드는 세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 부족이 힘을 키워서 싹 굴복시킨 뒤에 내가 왕이다. 그리고 이 부족장들을 자기 밑에 부하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 주어서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된 국가, 이게 바로 고대 국가지요. 이게 바로 삼국시대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중앙 집권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들이 전쟁을 할 때 포로들은 당연히 노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귀족이 되고 포로들은 노비가 되고 당연히 싸웠던 이 계층은 바로 평민이 돼서 신분 제도도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할 수 없는 거지요. 사람은 나이 들고 나이 들면 힘이 쇠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당연히 시스템으로 왕권을 유지시켜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갔을 때는 왕권을 강화하는데 일시적으로 왕이 다 제압을 했지만 계속해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율령으로, 율이 형법, 령이 행정법입니다. 율령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사상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도록 사상을 통일하기 위해서 불교도 수용을 합니다. 세 번째, 왕이 직접 군대를 데리고 다른 지역을 정벌해야지 왕이 돌격 앞으로 하고 자기는 뒷전에 서 있으면 누가 돌격하지 않지요. 그래야만 요즘에 얘기하는 노블리스 어블리주처럼 지배층의 도덕의식이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복 활동을 활발히 해야 된다. 네 번째, 여러분, 법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지요. 중앙통치제도, 지방행정조직 또는 군사, 군역제도, 교육제도 등이 모든 체제가 정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들 4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출제자가 항상 노리니까. 이게 고대 국가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이들 중에 하나라도 갖기 시작하면 고대 국가가 시작되었다고 하고, 이걸 다 갖추면 고대 국가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좀처럼 정치활동 순서가 주된 출제 대상인데 쉽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백제 성장 과정으로 학위를 받은 뒤에도 백제에 대한 이 논문을 수없이 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삼국사기와 삼국인사를 옆에 놓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이런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어느 나라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죠. 이들 중에 하나라도 먼저 갖기 시작하면 고대 국가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삼국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고구려는 이런 모습이지요. 자, 고구려는 2세기 태조왕 때 옥저를 정복하면 정복적 성격이 있지요.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고국천왕 때 진대법을 실시해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 부쳐 받았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는 거예요. 3세기 동천왕 때 중국의 위나라의 침입으로 위기. 지금 왕권을 내가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미천왕 때 낙랑과 대방을 없애면서 성장하다가 고공원왕 때 백제 근초공왕과 싸우다가 전사에서 위기. 그리고 소수리망 때 모든 제도를 완비합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태조왕 2세기 옥저 정복. 지금 고구려예요. 그리고 2세기 고국천왕 때 진대법. 그리고 3세기 동천왕 때 중국 위나라의 침입으로 위기. 4세기 미천왕 때 낙랑과 대방을 없애면서 고구려가 급격히 성장하는가 싶더니 고국원왕 때 4세기 백제 근초공왕에 전사하면서 위기. 모든 제도를 소수리망이 다 마련합니다. 불교도 공인하고 체제도 정비하고 율령도 반포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 광개토왕과 장수왕 때 전성입니다. 광개토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장수왕이지요. 근데 여러분 장수왕은 왜 장수왕일까요? 오래 살아서 장수왕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 인터넷에서 고구려 왕역표를 한번 쳐보세요. 장수왕 다음이 쪼다라고 나오죠. 쪼다. 우리가 일명 병식 같은 아이 보고 쪼다라고 그러죠. 근데 장수왕의 아들이 쪼다입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왕 좀 하려고 기다렸는데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쪼다라고 합니다. 자기 손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자왕이죠. 근데 문자왕 이후에 서서히 쇠퇴하는 것입니다. 이게 광개토왕과 장수왕이 바로 5세기예요. 전성기를 이루었죠, 지금. 그리고 문자왕 뒤에 서서히 쇠퇴하다가 영양왕 때 중국 수나라와 싸워서 살수대첩. 누구지요? 그렇죠. 을지문덕 장군. 그러나 큰 나라와 싸워서 이겼지만 그 여파로 서서히 쇠퇴하는 거죠. 영유왕은 중국 수나라가 망한 뒤 당나라와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 매일 담만 쌓습니다. 그리고 보장왕 때 양만춘 장군이 당나라 태종에 왼쪽 노를 맞추면서 안시성 싸움에서 이겼지요. 그러나 큰 나라와 싸운 여파로 국력이 쇠락해서 결국은 내분이 일어나고 망해버렸다. 이게 바로 고구려 흥망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기 싫으면 이것만 기억합니다. 광개토왕과 장수왕.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도울까요? 태조왕, 동천왕, 고국천왕, 동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리망, 광개토왕과 장수왕, 그리고 문자왕. 자, 쪼다 이후에 쇠퇴했다고 그랬죠. 쪼다의 아버지 장수왕, 쪼다의 할아버지 광개토대왕, 쪼다의 아들 문자왕. 그리고 중국 수나라와 싸운 영양왕 때 살수대첩으로 이겼지만 국력의 쇠퇴. 영유왕 때 당나라를 방비하기 위한 천리장성, 보장왕 때 양만춘 장군이 당나라 태종을 적퇴했지만 결국 내분으로 망해버렸다. 그러면 백제는 어땠느냐? 백제는 이보다 이런 요소들이 1세기 뒤에 나타납니다. 3세기 고이왕 때. 그리고 근초고왕 때 바로 전성을 이룹니다. 4세기. 여러분 근초고왕이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고 그랬죠. 그리고 계로왕이 괴롭게 죽습니다. 누구에게? 장수왕에게. 그리고 다시 잘 살아보려고 성왕 때 갖은 애를 썼으나 결국은 의자왕 때 앉아서 망해버렸다. 이게 바로 4세기 근초고왕 때 전성이지. 5세기 광개토왕과 장수왕 때 전성이죠. 그런데 두 나라 싸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던 신라가 4세기 내무왕 때부터 시작해서 지중왕, 법흥왕, 진흥왕을 거치면서 전성기 6세기 그리고 진흥왕의 아들 진지왕, 그의 아들 진평왕 때 결국은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았지만 그의 딸이 누구예요, 여러분? 진평왕의 딸이 선덕 여왕입니다.
선덕 여왕 다음에 진덕 여왕 두 여왕을 보필한 뒤 50살이 넘어서 왕이 오른 자 누구? 그렇지요. 김춘추 무열왕입니다. 여러분 선덕 여왕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원래 왕은 쌍둥이를 낳으면 한 명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결국 덕만공주가 선덕 여왕이 되지요. 왜? 태양은 들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그랬느냐? 여러분이 이거 다 왕들에 대한 업적들을 외우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지금 몇 세기일까요? 그렇습니다. 4세기입니다. 어느 왕이죠? 백제? 근초고왕. 전성기지요? 어느 왕이죠? 고구려? 고구원왕. 전사했지요? 4세기 신라는 뇌물왕입니다. 뇌물왕 때 드디어 시작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5세기입니다. 5세기는 광개토왕과 장수왕 때 백제 위기. 신라는 꿈틀거리고 있죠. 5세기. 그런데 6세기에는 신라가 전성기를 이루더라. 어느 왕 때? 진흥왕 때. 결국은 제가 기억을 돕죠. 고구려는 뭐가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군사력이 강하지요. 백제는 평야지 되니까 경제력이 강합니다. 신라는 믿을 게 정신력밖에 없습니다. 이 정신력이 화랑도 정신이죠. 그래서 삼국을 통일하는 거죠. 물론 당의 힘을 빌었지만. 그러면 항상 출제자는 놀입니다. 전성기 때. 4세기 전성기 어느 나라 누구? 백제 근초고왕. 5세기 전성기 어느 나라 누구? 고구려 광개토왕과 장수왕. 6세기 어느 나라 누구? 신라 진흥왕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 대한 업적들만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충분히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근초고왕의 업적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각적으로 기억에 남겨두기 위해서 제가 그리는 거예요. 꼭 외울 필요성은 없지만, 자, 근초고왕은 한강 유역에서 고구려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요하강의 서쪽인 요서지방으로도 진출을 합니다. 이게 요하강이에요. 그리고 산둥반도로도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큐슈로도 진출을 합니다. 마한도 병합합니다. 가야에도 압력을 가합니다. 이게 다 어느 왕이죠? 그렇죠.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은 이와 같이 중국 쪽으로 고대 상업 세력을 크게 구축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제가 기억을 돕지요.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중국의 요소지방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산둥반도로 진출했다. 일본의 큐슈로도 진출을 했다. 마한을 병합했다. 그리고 가해도 압력을 가했다. 근초고왕입니다. 물론 이 시기는 항상 전진이라는 나라가 항상 존재하는데 여러분 이거 신화의 멤버가 아니라 나라 이름이에요. 전진. 여기는 남쪽에는 동진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었다. 이 나라가 등장하면 언제나 4세기 백제 근초고왕 때 전성. 왜? 중국의 분열기니까.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거 4세기라는 거죠. 자, 제가 5세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5세기는 어느 나라가 전성기예요? 그렇죠. 고구려 광개토왕과 장수왕입니다. 그러면 고구려는 여기에 있을 때가 광개토대왕, 그리고 평양으로 천도했을 때가 장수왕입니다. 광개토대왕은 자, 중국의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을 차지했고 위에 거란을 격파하고 북쪽으로 진출을 했고 부여도 격파하고 그리고 숙신도 격파하고 신라를 도와서 왜구도 격퇴했습니다. 어떻게? 신라의 내무왕이 왜구가 때린다고 일르니까 강개탕에 가서 혼내줬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자 신라는 나 호태왕 좋아해 라고 하는 호우명 그릇이 호우총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호우명 그릇. 광개토왕과 신라 내무왕의 화친관계. 그러자 이 왜구가 가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가야까지 가서 혼내줬다. 그러면 실제 고구려와 가야는 경계를 접촉하고 있지 않지만 신라를 도와서
왜구를 격퇴하자 왜구가 가야라까지 도망갔고 가야까지 가서 격퇴했다는 사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수왕은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서 백제 계로왕을 괴롭게 죽였다. 그래서 광개토왕과 장수왕 때 5세기 때 전성을 이루었다. 그런데 여러분 광개토왕은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서 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내부랑을 도왔겠지요. 4세기 말이니까.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비석, 장수왕이 세웠어요. 그의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광개토왕 비. 그리고 중원 고구려비. 중원은 여러분 충주입니다. 우리나라 한 중왕이지요. 중원 고구려비와 광개토왕 비는 바로 장수왕 때 세웠다. 이런 기록들이 광개토왕 비문에 존재한 겁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백제의 압력을 또 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광개토왕과 장수왕의 업적이더라. 여러분 지도에 한 번만 잔상을 남겨놓으면 전부 다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광개토왕 비문에는 광개토왕은 영락이라는 연어도 사용했죠. 왕의 달력입니다. 그만큼 자주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5세기 고구려 전성기 때. 6세기는 어떻느냐?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6세기는 신라가 결국 고구려가 내려와서 다 점령을 해버리자 백제는 위기에 몰려서 결국 신라와 동맹을 맺죠. 이게 바로 무슨 동맹? 그렇죠. 나제동맹입니다. 여러분 나제동맹은 기억합니다. 433-554 이게 뭐냐? 433년부터 554년까지 나제동맹을 맺었다. 433-554 그러면 433-5세기네. 554-6세기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원래 신라와 고구려가 가까웠죠. 그런데 신라와 고구려가 멀어지고 백제와 신라가 가까웠지. 5세기에. 신라는 원래 고구려가 가깝다가 나중에 백제와 가깝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다 멀어집니다. 왜? 내무랑과 성왕이라는 두 왕이 나제동맹을 계기로 고구려의 한강역을 차지한 뒤 진흥왕이 독식해버립니다. 그러자 화가 난 백제는 관산성을 공격하고 괜히 신라를 공격하다가 결국은 화만 자초하고 신라는 살기 위한 방편으로 안 되겠다. 내가 지금 고구려한테 중국의 수나라 살수제첩으로 혼났지요. 고구려한테 당나라 양만춘 장군의 안성 싸움으로 혼났지요. 그래서 신라가 중국의 당나라한테 사신을 파견하지요. 야, 우리 너 고구려 내가 뒤에서 후방에서 공격할 테니까 우리 협공으로 다 없애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고구려를 차지하면 내가 이 고구려 땅 너 다 줄게. 라고 동맹을 맺자. 그래서 김춘추라는 이 외교관이 파견되어서 당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신라는 당나라와 합쳐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지요.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뒤 당나라가 여기를 다 차지했죠. 그리고 신라까지 차지하려고 하자 신라는 당나라와 싸워서 당나라를 몰아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나당 전쟁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나당 전쟁. 결국은 신라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만 결국은 통일을 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여기는 고구려 땅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돌멩이로 머리통 때리게 하고 논 이 고구려인들이 그냥 망할 리 없죠. 계속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여기다가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이지요. 신라가 결국은 가야도 없애버리고 한강역을 다 뺏어가서 이만큼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중국과 통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죠. 자, 그러면 제가 기억을 돕습니다. 맨 먼저 한강역을 차지한 나라 어느 나라예요? 백제. 그렇지요. 두 번째 어느 나라예요? 고구려. 그렇지요. 세 번째 어느 나라예요? 신라지요. 결국은 중국과 통로를 마련해 준 꼴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진흥왕은 점령한 지역에 비석을 세웠는데 자, 북한산에 북한산비, 대가야를 없애고 창녕비, 함경도 지방에 황초령비와 마울령비라는 사순수비도 세웠더라. 이게 바로 진흥왕 때 일입니다. 그러면서 신라는 중국에 있는 수나라와 당나라와 접촉을 하게 되었죠. 당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통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고구려 지역을 다 뺏겼는데 고구려 지역에서 고구려인들이 계속적인 부흥운동으로 발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당나라가 신라 본토까지 다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나당 전쟁으로 격퇴시킨 것은 그만큼 자주성이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4세기 전성기 어느 나라? 그렇지요. 백제. 어느 왕? 근척왕. 5세기 전성기 어느 나라? 그렇지요. 고구려의 광개토왕과 장수. 6세기 전성기 어느 나라? 그렇지요. 6세기 신라 진흥왕입니다. 이처럼 왕의 업적들을 그래프를 그려서 이게 여러분 고구려, 이게 백제, 이거 신라라고 하는 사실과 나라도 객관식 문제 푸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 그립이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런 삼국시대의 정치 활동은 이런데 모든 제도는 항상 5개로 나누었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 조상들의 수의 철학은 1은 최고를, 2는 사랑을, 3은 이별을, 여러분 삼각관계 이별로 끝나지요. 4는 죽음을, 죽을 사자라고 싫어하지요. 5나 6은 제도를, 5위, 5군영, 5방, 5주 다 제도지요. 그리고 6좌평, 6도 제도입니다. 7은 행운을, 8은 어정쩡함을, 9는 천하를. 그래서 여러분 화투놀이에서도 9가 끝발이 최고지요. 천하를 상징합니다. 아,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 대개 5개로 나누었다. 5부, 5방, 5주 또는 6좌평 또는 6부. 신라는 수도를 6부로 나눴어요. 나머지는 다 5개입니다. 그래서 5나 6만 기억하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불교입니다. 자, 여러분 불교 중에서 지금도 우리 생활 깊숙이 불교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불교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수용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흔적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고구려는 전진의 부견이, 백제는 동진의 말하는 타가, 신라는 2차전의 순교로 불교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그 흔적이 바로 뭐예요? 불상, 석탑, 부도, 범종 등이 남아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뭘까요? 석탑입니다. 자, 석탑을 한번 볼까요? 석탑은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기억에 남겨두시면 좋을 겁니다. 석탑은 여러분 원래 석가의 사리장치예요. 즉 무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원래 탑은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해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목탑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이것은 목탑 형식의 최초의 석탑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통일신라 시대에 가면 우리가 목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에도 있었지만 타버렸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목탑은. 그리고 또 하나 목탑 형식의 최초의 석탑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고 목탑은 목탑인데 타버리고 없다. 이것은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습니다. 선덕여왕 때 만든 것으로서 9개 층을 쌓으면 주변에 9개의 나라가 스스로 항복해 올 거다라고 믿고 쌓은 겁니다. 그래서 황룡사 9층 목탑. 따라서 9개 층을 쌓으면 주변에 9개의 나라가 항복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호국사상이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통일신라 시대에 가면 통일신라는 무조건 사각 3층 탑입니다. 각이 사각이고 층이 3층이에요. 이렇게 기와 집 모양을 따 있지요. 이게 어깨석 탑신, 어깨석 탑신. 이게 어깨석 탑신을 일개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깨석 탑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3개 층으로 되어 있고 기단부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탑에 올라가서 사진 찍어본 분 계십니까? 이거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원래 쇠꼬쟁이가 이렇게 찰줄하고 해서 밑에까지 꽂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조각한 앙화, 보개, 보련, 복발, 수정해서 쫙 끼워놨습니다. 이걸 예우라는 얘기는 아니죠. 층이 3층이고 각이 4각이면 무조건 언제다? 통일신라 시대다. 그러면
불국사 3층 석탑 통일신라네.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 통일신라네. 네 마리의 사자가 받치고 있지만 3층이니까. 또는 가문사지 3층 석탑 통일신라네. 그런데 이와 같이 미륵사지 석탑이나 황룡사 9층 목탑, 그리고 백제에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기약을 응용한 굉장히 중요한 탑입니다. 3층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9층, 여기는 다층입니다. 이렇게 사각 3층이 통일신라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앞뒤를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죠. 물론 고려도 다각 다층 탑입니다. 이처럼 목탑 형식의 최초의 석탑, 호국사상을 가진 황룡사 9층 목탑, 그리고 백제의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또 하나, 불상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은, 여러분 포즈를 한번 취해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른쪽 발바닥이 하늘을 쳐다보게 한번 앉아보세요. 이게 결가부좌지요. 발바닥이 하늘을 쳐다보게 앉는 게 가부좌입니다. 양쪽 발바닥이 하늘을 쳐다보면 결가부좌지요. 근데 한쪽 발바닥만 하늘을 쳐다봤으니까 반가부좌지요. 반가. 여러분 포즈를 취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턱을 딱 개면 뭔가 사유하는 상이죠. 그래서 반가 사유상. 그리고 이런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금이나 동으로 도급을 해놓은 미륵은 미래불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머리에 관을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 올려서 발바닥을 하늘을 절반만 쳐다보게 하고 손으로 턱을 개고 있다. 아, 이거 삼국시대에 유행한 불상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그런데 이게 일본에 영향을 주었어요. 일본은 이걸 그대로 모방해서 나무로 조각해놓고 국보 1호입니다. 일본의 국보 1호. 우리 걸 모방해서. 이처럼 불상은 삼국시대에 유행한 불상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목탑 형식의 최초의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 그리고 백제 말기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도 존재하고 지금은 타버리고 없지만 황룡사 9층 목탑은 호국 사상을 담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비석입니다. 제가 기억을 한번 더 볼까요? 여러분 장소왕이 세운 광개토왕 비문과 중원 거구렵이 있었죠. 또 뭐가 있었어요? 진흥왕 사순수비도 있었죠. 광개토왕 비문에 신라를 도와 왜구를 격퇴했다는 기록이 있고 광개토왕을 좋아한다는 글을 남기고 있는 호구명 그릇도 있었지요. 항상 출제자가 노립니다. 또한 여러분 사순수비 외에 울진, 봉평, 신라비, 그러면 진흥왕 이전 법흥왕 때 울진 쪽에 세운 비석으로서 율령의 발표를 알려주는 내용이 들어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 항상 출제자가 노리는 부분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인 삼국시대로 갈 때 왕권이 강화돼야 되죠. 왕권을 강화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해요? 그렇죠.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고 체제를 정비하고 정복적 성격을 지녀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갖기 시작하면 고대 국가가 시작되었다. 다 갖추면 고대 국가가 완성되었다.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룬 나라 4세기 근초고왕 백제지. 두 번째 고구려 5세기 광개토왕과 장수왕, 세 번째 6세기 신라 진흥왕 때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면 전성기 때 항상 한강 유역을 차지했더라. 물론 신라가 통일을 했지만 결국 당이라는 나라의 힘을 빌었지요. 그리고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들어와서 왕권 강화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했는데 삼국시대에 유행한 불상 뭐였어요? 그렇죠.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또는 석탑이 존재하지요. 그러나 목탑 형식의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각 3층탑은 통일신라 시대의 탑이니까. 물론 다각 다층은 고려시대도 있습니다.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 말기의 탑이더라 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두 번째 강의를 마무리합니다.